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이제 잡아오신 그런 주제가 있는데,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부분. 특히나 이제 우리도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가면은 임대주택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생겨날 수가 있는데,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님비에 부딪히는 문제를 끝으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3분 정도 듣고 우리 이제 채널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네, 그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다라는 이유로 사실 임대주택 건설을 좀 많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 임대주택 동을 따로 건설해서 단지 내에서도 이제 벽을 치거나 그러니까 벽을 치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일을 계기로 이제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함께 조성하는 이 소셜미스 정책이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임대주택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고 차별들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들은 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연대감을 불어넣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거주민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들 외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종합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아직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좀 유명한 임대주택 이제 차별이라고 하면 그 마포구 서교동에 2012년에 입주한 그 메세나폴리스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 주민들과 일반 분양 주민들 사는 곳을 이제 장벽도 세우고 비상계단도 아예 막아버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입주하는 주택인데 뭐 자기네들은 디자인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임대 아파트 동만 다르게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 2019년에 개포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도 그 임대동을 아예 상가동처럼 저층 건물로 설계를 해서 누가 봐도 저기 사시는 분은 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저소득층들, 취약계층들 이렇게 아예 구별이 되게끔 해서 지금 막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사회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2등인 공산주의가 죽어서 1등 자본주의가 다 승리한 거다, 이런 흑백 논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주택은 엄청난 그 투기의 어떤 대상으로 계속해서 여겨져 왔고, 공공성을 가지는 이 주거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외벽 색깔을 다르게 페인트 칠을 기획하신 그분께 그래서 좋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래서 네 마음이 그렇게 풀렸니? 그 색깔 다르게 아파트 색칠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센터장님 뭐 오랫동안 계신 노하우를 이전에는 우리 또 센터장님이 노점상 연합회에서 노점상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셨고, 또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또 이제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빈민운동의 기본적인 내용이 가난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거복지와 교육복지가 왼팔, 오른팔, 양팔에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그게 결국에 낙인을 이렇게 공무원이 낙인을 찍어서 너는 몇 % 안에 드니까 돼,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향약이라든지 둘에 뭐 이렇게 좋은 뭐 여러 전통에 따라서
이웃들이 서로 품어주고 빨리 발견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해결해주고 반드시 신청하지 않아도 또 도움을 주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시민단체의 노력인데 우리 시민단체가 공공성이 없고 SH가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오땡 시장님의 그러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고 싶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울시 기본조례와 300명 슈퍼스타가 있는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중에 한 명 섭외해서 국토부위원회에 위원 한 분 섭외해서 법령을 정말 열심히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샘솟는 그런 요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또 뭐 좋은 의견 있거나 우리 이렇게 센터장님 오늘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주거복지 서비스를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태거위기 가정 긴급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희가 운영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2가구 정도, 2호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독지가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LH의 장기 미임대 주택을 전부 수선해서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그 아까 이제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열악하신 분들 이렇게 가정분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집이 침수당했거나 불이 났거나 이런 경우 어쨌든 퇴거와 관련된 지금 현재 주택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거복지센터 송파뿐만이 아니라 민간주거복지센터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 긴급주택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긴급주택의 이제 그 물량이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희 송파도 2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급여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가 아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네, 31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2인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1인이 31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인 가족 34만 8천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프랑스랑 좀 다르게 그 임대료 보조 제도가 31만 원에 그 이하에 포함된다 그러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32만 7천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주거복지 제도 지금 그 지은이도 이거 그러니까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거급여 가정인 경우에 자녀가 타 구에 그러니까 타 지역이죠.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부모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게 돼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조그만 월세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부모님 가정에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부모와 떨어진 주거급여를 받는 자녀가 타 지역에 있을 때 각각 주거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3인 가구의 주거급여가 2인 가구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자녀도 주거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상대적으로 주거급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120에서 150% 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생애 한 번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주거복지 서비스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이 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동이 있는 경우에 아동주거빈건 매입임대라는 곳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가정이라고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증금과
그러니까 보증금이 100만 원인데 보증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생필품을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있는 경우 주거가 시급한 경우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주거 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례별로 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맞는 임대주택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거뿐만이 아니라 주거 문제에 이제 그 저해가 되는 그런 다른 것들까지도 네, 저희가 다른 요소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그런 지원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센터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세상을 보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저는 보증금 100만 원 가지고 무슨 지원이라고 하는 건지. 아, 네. 네,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좀 이렇게 생색내기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 말고 그 사람 구체적으로 한 명씩 코디네이터들이 계속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1인 가구 많은 그런 곳에는 무조건 복지관이든 청년들 지원센터들을 세워갖고 요리나 악기나 뭐든지 배우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건 다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이제 센터장님은 다양한 사업이 있고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거의 뭐 복지가 거의 뭐 악마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기본소득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 네,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적어. 네, 매입임대가 이제 가형, 나형 해가지고 가형은 1인 가구가 입주하는 것이고 나형은 2인 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것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방 2개, 3개 이제 매입임대로 입주를 하는데 임대 보증금이 몇 천씩 되는데요. 그 몇 천을 100만 원으로 그냥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0만 원만 가지면 네, 몇 천만 원을 다 상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 100만 원조차도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임대주택 때문에 너무 좁아.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평수를 제공해야지.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되고 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안내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제곱미터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2평에서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집 놓고 나만의 공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화장실을 가보시면 많이 눈물이 많이 있으셔서 네, 임대주택이 됐는데도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임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임대는 그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12평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일단 그런 집을 구하기가 네, 어렵고요.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정적이신 어렵습니다. 센터장님이라서 제가 아니 저희가 주택 물색도 해드리고 있는데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주거복지 서비스에 주택 물색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착한 부동산과 연계해서 네, 이분들이 다리폰을 팔아서 구할 수 없는 집들을 저희가 계속 구해서 연계를 해드리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 송파 센터를 거치신 네, 사례자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만족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일을 예, 이거에도 감사하고 보라, 저는 네. 예, 우리입니다. 하고 우리 일하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존재고요. OECD 38개국 중에 우리 복지비 지출 35위인 네, 한심한 맞습니다. 국가이고 네. 실제 우리 사장님께서는 코로나로 그 이제 받는 그 돈을 받으시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려고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처음에 안 받으려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우리 백성들이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 정말 네. 네, 다시 한번 복지의 어떤 현주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뭐 별도 질문 없으시면 기금을 그러면 질문을 안 하고 계속 강의만 하시니까 재미가 더라. 중간에 저는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들 그러니까 너무 계속 강의만 계속 조용하셔가지고요. 질문 네, 언제든지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금은 그러면 전액 어떻게 기금 조성하는 건가요? 주거복지 그- 기금을. 네, 주거복지 기금은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금 조성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조성을 하는데요. 이게 그걸 전액을 이렇게 국가에서 조성해 준 거예요? 아니면 뭐 네. 이렇게 뭐요 모금 같은 건 안 하고 국가의 예산 네, 기금으로 사회 기금으로 해서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은 걸로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형태는 다 그 기금으로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거 모금한 거가 상당히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산에서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제가 그 기금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따로 알아본 건 없기는 한데 주택발전기금.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어쨌든 영화처럼 뭔가 영화 짓는 기금처럼 우리가 영화 보면은 1%씩 그렇죠. 내고 이러는 네, 건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예. 네, 기금이 조성되는 거고 그 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시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3개월 이상 지내고 나면 뭐 이렇게 네. 주거할 수 있는 뭐를 준다고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을 비주택. 주는데 그것도 점수가 막 내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건데 그거가 굉장히 치열할 텐데 그거에 다 수용이 된가요? 지금 그 제가 아까 비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그 관수동 그 고시원 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라 이 비주택 사업을 3년 기한으로 이제 잡아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했을 때 이분이 자격만 된다면 네,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신청자가 많이 몰렸어도 재산소득 다 확인해서 그런 거 확인해서 가장 네.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접수한 날로부터 이분이 소득이 확인이 되고 여기에 입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고요. 그 입주 자격에 맞춰서 집을 구하는 건 이제 본인 몫이기 때문에 입주가 한꺼번에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나는 이 고시원에서 여태까지 살았고 1년 반 더 기다렸다 더 이상 이사 안 가는 매입임대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 현 고시원에 살다가 매입임대 주택이 나오면 입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나는 이제 고시원은 지겨워 이제 나가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전세임대를 선택하셔서 그 3개월 이내 최대 6개월까지 한 번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 그 안에 그 1억 1천에 맞는 주택을 구하셔서 네, 그 민간 주택으로 입주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건데요. 지금 이 추운데 이제 노숙자들이잖아요. 노숙자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좀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자는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거는 혹시 아신 거 있은가요? 그 노숙인 쉼터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 오셔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기관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숙인 쉼터도 어쨌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특히 코로나이다 보니 우리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졌던 수용 인원도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네. 경우도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숙인 쉼터 같은 것들도 더 지어져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쉼터가 지어져서 사실은 이제 쉼터도 이용하고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저희도 시켜드려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아서 되려 저희 쪽으로 전화 오셔서 다시 노숙인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바깥에서 자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쉼터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디 이제 정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예, 그렇게 입주가 가능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네. 노숙인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좀 그분들의 의사를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만 네, 의지가 있으면 노숙 안 해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노숙인 쉼터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이 노숙인들을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그 팀이 있고요. 그 팀들이 관내 노숙인들을 따로 관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저희 같이 잠시 임시거처라든가 아까 제가 긴급주택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잠깐 입주를 시켰다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보통 노숙인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소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이제 뭐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시면 요양병원이 됐든 뭐 어쨌든 건강을 위한 어떤 병원 같은 데 또 연계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네, 노숙인들이 갈 수 있는 이제 그 방안들을 이제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시는데 간혹 이제 저희 쪽으로도 이제 노숙인들 이제 임대주택 입주 때문에 연결이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보시면은 이제 길 가다가 노숙인 분들이 좀 있으시면 물론 이제 그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도움이 필요한지는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도리이기 때문에 112에 전화를 하셔서 그분에게 막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그분의 막 인권을 막 침해하는 그런 질문이나 뭘 만지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112에 전화를 하셔서 어디에 계신지를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경찰이 와서 이제 그분의 의사를 물어서 그분이 너무 추하거나 하면 긴급주택으로 좀 응급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들로 이제 이전을 하시고 거기서 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갈아입으시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답답하시면 바로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너무 추운 날이나 너무 더운 날 그냥 보고 방치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유명한 다큐가 있는데 장군과 노숙자라고 하는 다큐를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은 옷차림새가 훌륭하신 분은 금방 구호가 됐는데 굉장히 그냥 노숙인처럼 보이시는 분은 거의 그냥 죽게 놔두는 구호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시지만 신체의 자유가 있으시지만 우리가 물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용과 친절 정도는 늘 이렇게 몸에 장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